네,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을 했고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장 복잡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등에서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서초동이요, 이제 여기 한 필지 한 필지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죠. 그리고 이 지역 중에 이제 일부 지역, 서초동 전체를 개발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부 지역을 좀 확대를 했다고 해보죠. 그래서 총 30필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요, 네모 반듯반듯하게 이제 바둑판처럼 만드는 것이죠. 바둑판처럼. 그래서 30필지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더 많은 필지를 만듭니다. 많은 필지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필지를 만약에 30필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뭐 이보다 2배, 한 60필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평당 땅값이 만약에 여기가 원래 평당 값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 해가지고요, 도로도 놓고 공원도 만들고 하게 되면은 평당 가격이 2배로 뛸 거 아니에요. 뛰게 되겠죠. 그러면은 2배로 뛰면은요, 그러면은 2배로 뛰기 때문에 여기에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0평을 그대로 주면 안 되는 거죠. 개발이익을 다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2배로 뛰었으니까요,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50평만 주게 되겠죠. 50평.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죠. 이게 환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계산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이 남잖아요. 만약 여기가 총 뭐 10,000평이었다. 그러면은 5,000평은 얘들한테 죽어요. 그럼 나머지 5,000평은 분양을 하는 거죠. 분양을 해가지고 일반인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현대건설이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현대건설이 들어와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국가의 이제 유임을 받아가지고요, 현대건설이 들어와서 한다라고 하면은 걔들 또 남는 게 있어야 사업을 하지, 남는 게 없이 사업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개발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이제 나머지 필지를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비용에 충당하는 거죠. 이런 비용에 충당하는 이제 토지들을 이제 채비지라고 하는 거죠. 채비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토지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요, 이제 많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얘들이 이제 100평이면은요,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80평은 달라고 하는 거죠. 80평은 달라고 그러는데 80평 이렇게 줘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공사해봤자 남는 게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는 적게 줄게. 여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는 시행자를 조금만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 갈등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못 하겠다. 우리도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백지화가 되는 거죠. 이게 맞아 떨어지면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안 맞아 떨어지면 이제 백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30필지를 만들었다고 해보죠. 30필지. 자, 그러면 이때요, 한 필지 한 필지가요, 자, 한 필지 한 필지에 이제 경계가 다 달라지는 거죠. 면적도 달라지는 거죠. 경계도 달라지고 면적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시 이제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면적,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땅값이 올라가면서 다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좌표값도 구한다는 거죠. 좌표값.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새롭게 정하는 이제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정하는 측량,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거죠. 지적. 우리가 측량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게 되면요,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들을 다 새롭게 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는데, 그 다음이죠. 이제 이렇게 다 등록을 하면 되는데, 측량을 통해서. 이 지번들이에요. 지번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다는 거죠. 이 지번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지번들이 여전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필지에 대해서 지번도 보기 좋게 깔끔하게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번이 우리가 봤을 때요, 복잡한 것들은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지번만 보고 찾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게 부번들이 많아서 그래요. 부번들이 많다 보니까 뭐 100에 27번지 있고 하다 보면요, 부번들 때문에 찾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때는요, 이 부번들을 다 제외시켜요. 부번들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본번들로만 돼 있으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부번들을 다 제외하고요, 본번만을 골라가지고 지번을 부여합니다. 본번만으로. 일단 부번은 제외하고 본번만으로 부여해요. 근데 본번이라고 해서 다 또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20번지예요. 자, 20번지는 본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이 지역 밖에요, 20의 3번지가 여기 있어요. 20의 3번지가 여기 있는데 20번지,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0의 3번지가 있는데 20번지를 그대로 여기다 사용해버리면요, 20의 3번지가 여기 있는데 여전히 20번지 옆에서 20의 3번지를 찾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밖에,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밖에 그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안에는 본본으로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본본 중에서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는 이 토지가요. 이 토지가 17번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었어요. 좀 크게 생겼었는데 일부 토지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들어가고요. 일부 토지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토지로요. 이게 전체가 17번지였는데 두 토지로 이제 분할이 됐어요. 그럼 한 필지는 17번지가 될 것이고 한 필지는 17의 1번지가 되겠죠. 그럼 이때 요거는 본본으로 돼 있어요. 본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계에 걸쳐 있다 보니까요. 이 17번지를 또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은 17, 1번지하고 멀리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은요. 본본으로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것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도요. 그 지역밖에 본본이 같은 집원이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것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본만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본 중에서도 제외되는 본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지역밖에 본본이 같은 집원이면은 본본이라도 제외하고요.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이면은 이것도 본본이지만은 제외를 해요. 그래서 두 번을 다 제외하고 본본 중에서도 이런 본본을 제외하고 나니까요. 집원이 몇 개가 남았냐? 18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18개를 가지고 30필지를 부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여할 필지 수보다요. 필지 수보다 부여하게 될 집원이 적어요. 이렇게. 종전 집원의 수가 새로 부여할 필지 집원의 수보다 적다라는 거죠. 적기 때문에요. 18개를요. 이렇게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이제 집원 부여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적기 때문에 그대로 부여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새롭게 이제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이요. 만약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요. 여기는 1단지, 여기는 2단지, 여기는 3단지, 여기는 4단지 이렇게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만약 여기가 1단지, 여기 2단지, 3단지, 4단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 이럴 경우에는요. 집원을 부여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단지 이렇게 하고 영어로 하면 이제 블럭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블럭, 두 블럭, 세 블럭, 네 블럭 이렇게 블럭식으로 만약에 개발했을 경우에는요. 각 블럭마다요. 본본을 먼저 부여해요. 그러면 여기서 18개 중에서 가장 앞선 집원이 14번지인 거죠. 그럼 여기다는 1단지, 그러니까 1블럭, 1단지는 14번지를 부여를 해요. 14번지를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집원들은요, 부본을 부여합니다. 여기는 14번지를 부여한 다음에 첫 번째는 14의 1, 14의 2, 14의 3, 14의 4, 14의 5, 14의 6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단지에는요, 2단지는 이제 18번지가 또 살았죠. 그럼 18번지를 여기다 부여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부본을 부여하는 거죠. 18의 1, 18의 2, 18의 3, 18의 4, 18의 5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3단지예요. 3단지에는 22번이 또 살아있네요. 22번 부여한 다음에 안에 집원을 이제 부본을 부여하면서 22의 1, 22의 2, 22의 3, 22의 4 이렇게. 그 다음에 또 4단지에는 또 26번이 살았네요. 그러니까 26번 부여한 다음에 안에는 이제 부본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개 단지를 만들었으면 본본 4개만 있으면 다 부여할 것이고요. 7개 단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본본 7개면 충분하게 되는 거죠. 본본 7개 가지고 모든 집원을 부여하게 됩니다. 1단지라고 해서 뭐 1의 1 가는 거 아니에요. 2단지에 2의 1이 아니에요. 서초동 안에 아파트 단지는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그러면 각 거기마다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여기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단지라고 해서 1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1번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는 여기 중에서 이제 본본이 빠른 순서대로 해서 본본을 부여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본을 부여하는 식으로 부여합니다. 이걸 블록식 부여 방법이라고 하고요. 근데 블록식 부여 방법을 사용하려면요. 일단 이것이 블록식으로 개발이 됐을 때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식으로 만약 개발을 안 했어요. 전원주택단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블록식, 1단지, 2단지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식으로 집원을 부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이때 부여하는 방법은요, 이제 최종적인 방법이 되겠죠. 서초동에 만약에 최종 집원이 1500번지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1500번지가 최종 집원이에요. 그러면 서초동에서는요, 1501번지부터는 아직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최종 집원이 1500이니까 1501번지는 아직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대로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쭉 하면 어떻습니까? 1530 이렇게 되겠죠. 보기 좋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보기 좋게. 자, 그래서 최종 집원, 최종 본본이 되겠죠. 최종 본본,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여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부여 방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에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본 부여 방법은 일단 부본을 제외하고 본본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부여하는데 나머지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 지본 숫자가 너무 적어요.
적으면 이제 새로운 지번 부여 방법이 필요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이제 블럭 단위로 하나의 번번을 부여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필지들을 이제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 지번 부여 지역, 우리가 지번 부여 지역 그러면 동이나 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에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1501, 1502, 1503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시험 문제는요, 이것보다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밑에 있는. 이런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과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는 건 도시개발 사업 등을 했다는 것이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죠. 지번을 변경할 때.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축척을 변경할 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외워야 되니까 우리가 지, 개, 축 해서 외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지번 변경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인데 사업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백지화가 됐어요. 서로 사업 시행자하고 이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백지화가 됐습니다. 백지화가 됐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요 지역에 지번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번만이라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지번만 새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건 블록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번만이라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요. 최종 지번이 1500번지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1501, 1502, 1503 해가지고 쭉 부여버리는 거죠. 1530까지.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일부 지역을요, 이렇게 지번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수도 있고요. 일부 지역만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일부 지역을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지번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지번을 변경할 때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번 변경은 엄청나게 많은 필지,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요,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잖아요. 이때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 세 가지는요, 이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던 지번 변경 방금 설명드렸고요.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또 하나는 행정구역 개편이에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의 통폐합이 되는 걸 말한다고 했죠. 통폐합.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통폐합을 하는 거죠. 합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서초동이 있고요. 여기에 방배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반포동이 있고요. 서초구에. 여기는 1번지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1번지부터 시작해요. 여기는 1500에서 끝났다고 하고, 여기는 1600에서 끝났다고 하고, 여기는 1700에서 끝났다고 해보죠. 자, 그런데 행정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초동하고 방배동을 합쳐가지고 전체를 서초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행정구역을 통폐합해버리는 거죠. 서초동으로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방배동이 더 이상 이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서초동 100번지가 있는데, 여기 방배동도 100번지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방배동 100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전체가 다 서초동이 돼버렸으니까. 자, 서초동이 됐으니까요. 이 방배동은 어떻습니까?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겠죠. 같은 서초동에 1번지가 2개 있을 수는 없죠. 100번지가 2개 있을 수도 없으니까는 이 방배동을 어떻습니까?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겠죠. 이때 방배동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디에 따라 돼요?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서초동으로 통합이 됐으니까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반포동의 지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행정구역이 통합이 됐을 때는 새로 속하게 된 서초동에 이제 지번을 부여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하겠습니까? 방배동을요. 서초동이 1500번지에서 끝났으니까요. 여기서부터 1501, 1502, 1503 나가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새롭게 이렇게 지번을 부여할 때는 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1501, 1502, 1503 이렇게. 서초동 1501, 1502, 1503. 그 다음에 뒤에서 우리가 축척 변경을 할 텐데요. 우리가 축척 변경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지번도 새롭게 다 부여해요.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때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외웁니다. 지, 개, 축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지번 변경. 지는 지번 변경, 개는 행정구역 개편, 축은 축척 변경.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요, 우리가 앞에서 신규 등록과 등록전은 분할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때 어떻게 부여하느냐, 등록전을 할 때 어떻게 부여하느냐. 수식어가 앞에 신규 등록이나 등록전은 분할 합병이 나오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공부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수식어가요, 지번을 변경할 때, 수식어가 이렇게 돼요.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때,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할 때, 이런 말이 나오면요, 수식어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소수로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앞에 수식이 되면은요,
그 뒤에 소수로는요, 본번이다, 부번이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이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원칙은 부번이잖아요. 예외적으로 본번이죠. 분할 나오면 항상 본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앞에 나오게 되면요, 일단은 본번이다, 부번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소수로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부여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복잡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여되죠. 부번을 제외하고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때로는 블록식으로 하게 되면 또 부번이 부여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뒤에 소수로는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되지 다른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자, 준공된 다음에 지번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해서 부여하는데, 준공된 다음에 지번을 부여하는데, 준공되기도 전에 지번을 먼저 부여하려고 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대충 하는 게 아니죠. 치밀한 사업 계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그 치밀한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되 어떻게 부여해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로 넣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준공 전이기 전에 할 때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번 변경, 그러니까 우리가 축척 변경은 뒤에서 공부할 것이고요. 지번 변경하고 행정부 개편의 내용은요, 넘기시면 또 나오니까 거기서 좀 더 보죠. 그래서 지번 변경 등 지번에 관련된 기타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기타 사항과 관련돼서 먼저 지번 변경이 나오죠. 지번 변경. 그러면 지번 변경을 할 때는요, 방금 했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합니다. 다만 지번 변경은요,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도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할 수 있는데, 모든 주어는요, 그냥 일단은 지적소관청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 해가지고 우리가 모, 복, 기요 해서 외웠었잖아요. 나중에 해당 부분을 사겠지만은 기본 강의에서 했으니까 모든 토지를 등록해야 되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그 다음에 복은 이제 복제죠.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미리 복제해야 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 기는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 요는 지적 공부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는 사람. 요 내용은요, 우리 기본 강의 시간 했던 내용인데 어디 있냐면요, 28페이지 하단에가 있죠. 28페이지 하단에. 그래서 위에 이제 맨 밑에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에서 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모, 복, 기요 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거죠. 자, 요 네 가지가 나오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요, 항상 주어는 지적소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주어는 지적소관청이다라는 거죠. 그럼 지적소관청이요, 지번을 변경합니다. 지번 변경은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모, 복, 기요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돼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일부나 그 지번부여 지역의 전부를 변경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요. 지번이 변경이 되면은 과거의 지번하고 현재의 지번하고 혼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마음대로 못하고 자기의 상급기관, 자, 지적소관청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했으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상급기관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시도지사 그러면 대도시장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직속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승인을 받으라. 마음대로는 못하고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바로 상급기관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지번 변경하고요, 나중에 지적 공부를 할 때 나오는 거죠. 지적 공부의 반출, 그 다음에 나중에 축척 변경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축척 변경. 이 세 가지는요, 지적소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 반, 축 계속 외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은요, 지, 개, 축이었는데 이 지하고 이 지는 동일해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반출, 여기는 행정부의 개편. 이것만 차이가 나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지적공부 반출할 때 지번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지번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지개축에서 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이다. 그러니까 반출은 시도지사 승인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사항을요,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 것은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그 이외의 경우에 만약에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것은 다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까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저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함에 있어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죠. 복구 여기 어디에도 해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걸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상급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사항이 있느냐? 승인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나오면 다 틀린 말이에요. 자기의 직속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승인을 건너뛰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는 경우는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승인 받는 경우 세 가지 지반축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시도지사 승인이라는 말 나오면 다 틀린 표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번 변경,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행정구역 개편이 나오죠.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구역이 통폐합이 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행정구역이 통폐합이 됐을 때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토지에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기 때문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그럼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해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어떻게 부여하겠습니까?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배동이 서초동으로 통합이 됐으면 서초동의 지번을 부여할 것이고, 반포동으로 통합이 됐으면 반포동의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 지번 부여 지역 그러면은 동이나 리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속하게 된 동의 지번을 부여한다. 너무 쉬운 말이죠. 네, 쉬운 말인데 동이라는 대신 리 대신에 지번 부여 지역 들어가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새로 속하게 된 동이나 리의 지번을 부여한다. 그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요게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잘 기억하시고요. 축척 변경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자세히 다룰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번대장이 있죠. 결번대장. 자, 결번대장은 우리가 합병 같은 걸 하게 되면은요, 여기가 100번지, 여기다가 101번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 100번지가 되죠. 100번지가 돼버리면요, 101번지는 이제 더 이상 없는 지번이 돼요. 자, 이런 것도 우리는 결번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연속되지 않은 지번을 결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번호, 사라져버린 번호가 되겠죠. 결번이라고 해요. 그럼 이 결번은요, 나중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다가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느냐? 이래버리면요, 과거의 101번지하고 새로운 101번지하고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번은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결번은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지번 부여 지역에서 어떤 지번들이 결번인지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 그 결번들은 사용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번들을 정리해 놓은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결번 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자라는 건 큰 대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한눈에 알아볼 대자예요. 전망대할 때 대자입니다. 그래서 결번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그래서 결번 대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번이 발생하면요, 지번 결번이 생겼다고 해서 지번대장 이런 말이 들어가서 틀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번은 결번대장에 등록하여 영구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영구히 이것도 원칙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번이 발생하는 상황은 우리가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결번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번의 발생 원인을 알 필요는 없고요. 네, 가로 읽어 보시면요, 간단하게 뭐 별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신규 등록을 할 때는 결번이 발생하지 않겠죠. 새롭게 등록을 하는 거니까. 분할할 때는 분할 전의 지번을 사용을 하잖아요. 결번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지목 변경은 지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결번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적어도. 그러니까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결번의 발생 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결번 발생 사유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결번이 발생했을 때 결번은 결번대장에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번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지번에 관한 내용을 다 했고요. 지번은 이 범위 내에서만 나오지 그 밖에서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정리하시면 한 문제를 맞추는 거죠. 오늘 나눠드린 보충 문제,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이제 전형적인 내용이에요. 자, 기출문제가 지번에서 거의 한 문제씩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요. 쉬운 문제도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쉽게도 나오고요. 좀 복잡하게 길게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길게 나왔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으면, 변경할 필요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다만 지번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1번은 맞죠.
자, 2번은요,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요. 자, 원칙은 뭐예요?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부번을 부여한다. 맞죠, 그러니까. 부번.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많이 보진 않는데,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요, 이게 한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문제를 많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한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그 중에 딱 한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부번을 부여한다. 원칙이죠. 맞죠? 자, 3번 분할의 경우에요. 분할에서 지번배 방법이죠. 한 필지는 분할제의 지번이고요. 나머지 필지는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부번이라고 했죠. 근데 본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본번이 아니라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부번이면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이렇게. 자, 4번은요.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은 지번배 방법이 동일해요. 원칙은 부번이지만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맞죠?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자, 합병의 경우에 어떻게 부여합니까? 합병의 경우에는요. 합병의 경우에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해요. 본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데 여기 건축물이 있대요. 건축물. 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으로의 지번으로 당연히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은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요. 7월부터는 계속 문제만 풀어요.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빨리빨리 풀게 되는 거죠. 자, 지번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목이 나오죠. 지목. 지목은 보통 이제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지목은요. 개념이 또 우리가 앞에 있으니까 지목의 개념을 한번 보죠. 지목은 이제 용도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용도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여 등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목은 거기 보시면 하나, 둘, 9페이지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칸에 있죠.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거. 용도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로 지목이죠. 그러니까 지목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안에 있잖아요. 목은 목적이죠.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 목적이요, 목적.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이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어떻게 이용되느냐라는 거죠. 이용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용도가 바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를 어려운 한자어로 해가지고요, 목적에서 지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이 갖는 의미는요, 지목은요, 과세 기준이죠, 과세. 기본적으로 지목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다. 그러니까 지목은요,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라고 했어요. 용도 먼저 기억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지목을 이제 2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토지가 처음부터 어떤 용도, 지목은 용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조성되느냐,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토지가 처음부터 어떤 용도로 조성이 되느냐,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에는요, 이제 지목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과세하는 게 타당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목 28가지를 이제 구별하려고 하면은요, 다 구분이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죠. 지목이 먼저 설정 방법입니다. 자, 지목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8가지만 지목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목을 28가지가 만들어지게 된 건 이런 거죠. 전국의 토지의 용도를 다 조사해 봤더니요,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한 2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7가지의 이것을 지목을 설정을 한 다음에요. 근데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게 27가지지, 27가지 해당되지 않는 토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요, 개별적으로 다 지목을 설정하다 보면 지목이 수백 개가 돼버릴 수도 있다 보니까요, 주로 이용되는 게 27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지목으로 설정한 다음에요, 이 27가지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요, 다 잡종지라는 지목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잡종지까지 합쳐가지고 총 28가지의 지목이 있습니다. 자, 하나의 필지는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토지는 하나의 과세 기준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목이라는 건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게 되는데, 만약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요.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거 과수원인데요, 여기다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자,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면요, 이 토지의 지목은 용도는 이제 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면요, 2개의 지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분할을 해야 돼요.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가질 수 있으니까, 한 필지가 2개의 용도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분할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한 필지가 여기에 그리고 여기는 과수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요, 과수원 이제 귤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는데, 귤을 이제 재배를 하게 되면요, 저장해 놓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따자마자 팔리는 건 아니라고 하면 저장해 놓을 곳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 저장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장고. 그러면 저장고니까 이제 창고가 되겠죠. 창고.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창고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때, 이게 대하고는 좀 구별되는 것이요. 이 과수원과요, 이 대는요, 서로 용도가 독립적이에요. 우리가 독립적이라는 것은요, 따로따로 사고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토지 소유자는요, 과수원만 팔 수도 있고, 주택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수원 팔 때 주택도 한꺼번에 무조건 한꺼번에 딸려서 팔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종 관계가 없어요.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수원 하는 사람이 과수만 팔고 주택은 계속 살 수 있는 거지. 과수원 팔았다고 해서 주택까지 당연히 팔아야 된다든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대와 과수원은 서로 독립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지 주종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필지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창고 같은 경우는요. 자, 과수원 팔면은 창고도 당연히 넘어가는 거죠. 창고만 따로 사는 사람은 없겠죠. 과수원만 따로, 과수원하고 이 창고는요, 오로지 과수원만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 주거용 건축물은 과수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사람 있고 과수원 있죠. 과수원 있고 사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주거용 건축물로습니까? 과수원 안 하면서도 과수원 더 이상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집까지 허물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은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창고는요,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과수원이 사라지면 더 이상 창고도 의미가 없어져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창고는요, 오로지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면은 이 창고 같은 경우는 창고용지라는 용도가 있는데, 근데 이 창고가요, 오로지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독립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은요, 이 창고는요, 과수원을 위한 종된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종된 용도. 그럼 주된 용도는 이제 과수원이 되겠죠. 이게 주된 용도가. 그러면 이렇게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즉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런 경우는 따로 독립적인 용도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된 용도에 편입하여 전체를 하나의 과수원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종 관계가 없으면, 독립적이면은 독립적인 지목을 설정해야 되지만은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하면서 이때는 주된 용도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는 그 둘 이상의 용도가 서로 독립적이면은 지목을 각각 지목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을 해야 되지만은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분할할 필요 없이요,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하면서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과 관련돼서요, 이제 등록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등록선의 원칙은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바다예요. 바다인데, 바다를 매립을 하는데 여기까지밖에 매립을 못했어요. 그럼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게 되겠죠. 제방을 쌓았어요. 이 토지 지목은 제방이 됩니다. 목적이 제방이에요. 용도가 제방이에요. 제방으로 이제 지목을 설정했는데요, 제방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도로로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한 필지가 제방으로도 이용되고 도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종 관계가 없어요. 주종 관계가 없으면은 이제 하나의 주종 관계가 없으니까요, 주종 관계가 없다는 거죠. 서로 독립적이에요. 근데 이게 한 필지잖아요.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때 제방으로 설정할 것이냐 도로로 설정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요, 더 이상 바닷물이요 낮아져가지고 다 낮아졌어요. 더 이상 제방으로서 역할을 하질 않습니다. 용도가 완전히, 그러니까 제방으로서 용도는 이제 끝나버린 거죠. 끝나버리고 오로지 도로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면 당연히 제방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방이라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면서 도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을 때는요, 이럴 때는 먼저 등록되는 제방의 용도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을 때는요,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먼저 등록된 게 우선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등록선호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용도의 경중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경중을 정할 수 있으면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하면 되는데, 용도의 경중을 정할 수 없으면요, 먼저 등록된 게 우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는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은, 만약 여기가 밭이었어요. 전입니다. 전이었는데, 여기를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여기는 지목이 이제 대로 바뀌게 되겠죠.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토지공사부터 해야 되겠죠. 다 밀어야 되겠죠. 다 밀어버린 이 토지는 더 이상 전이 아니죠.
전이 아니에요. 다 밀어버렸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게 나지요. 아무것도 없는 토지의 지목을 뭐로 설정할 거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잡종지로 할 것이냐 있어서요. 잡종지로 하게 되면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다 밀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어차피 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로 또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잡종지로 하지 않고요.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을 때는 애초에 처음부터 대로 지목을 설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학교를 짓기 위해서 다 밀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학교 용지.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을 때는 공장 용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공사만 중복됐어요. 아직 건물이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토지공사를 하게 된 그 목적이죠. 목적. 그 목적에 따라서 토지공사만 준공됐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이것이 바로 사용목적 추정 원칙이죠. 그래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제초에 토지공사만 준공됐을 때도 D로 설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지목의 설정, 그 방법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예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근데 왼쪽에 있는 그 원칙,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내용이 나와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데요. 용도에 따라. 이 용도가 완전히 바뀌면은요, 지목을 변경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가 다시 원래의 지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계속 지목이 바뀌면 복잡하니까요.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완전히 용도가 바뀌었을 때만 지목을 변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목의 설정 원칙에 따라서 이 원칙을 알아야 밑에 있는 지목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지목을 28가지로 이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설정 방법에서도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고 항상 한두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바로 지목의 이제 28가지를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거죠. 28가지 지목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더니요, 설정 원칙을 가지고 지목을 이제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정 원칙을 가지고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딱 두 가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가 임야고 하나가 마지막에 있는 잡종지. 그래서 임야와 잡종지 두 가지는 외우고요. 나머지는 다 이해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읽어보죠. 우리가 입문 강의에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에서도 다 읽었어요. 이거는 뭐 매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또 요약 강의할 때 또 읽을 거예요. 또 읽습니다. 계속 읽어서요.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따로 암기할 필요 없이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답 과수원이 나와요. 전답 과수원 합쳐서 보통 농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목을 구분할 때는요, 세 가지를 따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전답 과수원의 공통점은요, 식물을 재배하는 곳이에요. 식물을 재배하는 곳은 전답 과수원입니다. 그러면 전답 과수원으로 나누는 것은요, 반드시 식물 재배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을 한다는 거죠. 만약 그 식물이요, 과수류예요. 과수류를 재배합니다. 그러면 과수원이 됩니다. 근데 과수류가 아니다 그러면은 전 또는 답이 돼요. 그러면 전은요, 물 밖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면은 전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거꾸로예요. 물 속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즉,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면은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면은 이것은 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는 이런 걸 외우면 안 돼요.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걸 외우고 있어요. 이건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불 밖에서 키우는 식물의 종류가 수만 가지가 될 텐데 그 수만 가지를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울 필요가 없고요. 앞에는 수식어를 보셔야 돼요. 수식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식물을 재배하니까 전이 되는 거죠. 자, 죽순을 재배합니다. 자, 죽순 과수류 아니에요. 물 밖에서 재배하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순을 재배하니까 전이 되겠죠. 요 밑에 있는 내용은요,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이제 보고요. 근데 물 속에서 재배하는 식물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하세요. 벼, 연, 미나리, 왕고. 벼, 연, 미나리, 왕고. 이것을 재배하면은, 물을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면은 답이 된다.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류도 없습니까? 앞에 있는 거 수식어를 과수류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키위도 있고요.
또 여기 빠져있는 포도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과수류는. 그래서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과수원이 됩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저장고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장고 넣습니까? 과수원에 편입이 되는 거죠. 종된 용도는 편입해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이런 예외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보죠. 주거용 건축물은요, 과수원의 종된 목적이 아니에요. 과수원과는 독립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없습니까? 따로 대로 지목을 설정을 해야 돼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설정한다. 기억하시는 거죠.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보죠. 자, 목장용지가 있죠.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 자, 초지가 조성. 대관령 목장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지가 조성. 그러니까 초지를 재배라는 말 없죠. 그러니까 뭘 재배한다는 말이 나오면요. 이럴 경우에는 재배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팔겠다는 거잖아요. 재배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전답과선으로 가야 돼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근데 재배가 아니잖아요. 가축들 풀먹이기 위해서 초지가 그냥 조성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또 축사 등의 부지죠. 돈사, 우사, 개사, 부지. 이런 부지들이 바로 목장용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자, 주거용 건축물 없습니까? 목장 안 한다고 해서 건물까지 허물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장 안 해도 주택은 계속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장과는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또 대가 돼요. 즉,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야가 나오네. 임야는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를 외워야 되는데, 하나가 임야고 또 하나가 잡종지라고 했어요. 자, 임야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수식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넓어야 돼요. 산림. 숲이죠. 원야는 벌판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일단 넓어야 돼요. 넓지 않으면 임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식어를 잘 보셔야 돼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으면서요, 7가지가 나와요. 7가지를 외워야 돼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나무 숫자요. 나무가 우거져 있고, 대나무숲, 암석지. 돌산들 생각하시면 돼요. 암석지. 암사 깨져서 자갈땅, 모래땅. 자갈되고 자갈 깨져서 모래.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예, 7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황무지 그러면 왠지 잡종지스럽지만은 임야라는 거죠. 습지도 물이 고여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물이 고여 있으면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유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습지는 유지가 아니라 산에 가면 습지 있잖아요. 이렇게 습지도 임야라는 거죠. 자갈땅, 모래땅 그러면요, 우리가 왠지 하천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자갈땅, 모래땅도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으면 이것도 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목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외워버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요건 외우세요. 요거는. 그래서 임야는 외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천지죠. 그러니까 광천수 뭐 하죠. 광천수. 지하에 있었습니까?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죠. 이게 광천지가 돼요. 그러니까 온수, 온천 지역을 말하는 거죠. 약수, 석유 뭐 이런 것들이 지하에서 어떤 액체죠. 액체가 솟구쳐 올라요. 용출. 솟구쳐 오르는 곳이 바로 광천지가 돼요. 여기서 만약에 석유가 납니다. 여기가 광천지가 되는 거죠. 광천지는 여기 구멍,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가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유지에 필요한 부지까지 여기가 광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용출과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그럼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밑에 이제 예외를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 역수, 소구리들이 용출돼야 광천지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석유가 나면 어떻습니까? 따로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시설을 없으니까 송유관 만들어서 운송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송유관이 있는 부지고요. 여기는 저장시설이 있는 부지예요. 그러면 송유관이나 저장시설이 있는 부지, 여기서 석유가 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석유가 나는 거잖아요. 석유가 나는 곳만 광천지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송유관이라든지 아니면 저장시설 부지는요, 이것은 광천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출되는 곳만 광천지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요, 잡종지가 돼요. 적어도 광천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국에 이런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지목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잡종주로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죠. 용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명칭을 통해서요, 거기에 핵심적인 용어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염전이죠. 염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소금 채취하는 것이죠.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 염전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예외, 세 번째 칸이에요. 근데 소금을 채취하는데요, 천일염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햇볕에 의해서요, 막 밀고 다니면서 소금 채취하잖아요. 막 싸고 사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가 염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 천일염 방식이 아니고요,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이에요. 소금 만드는 공장.
이렇게 공장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소금 만드는 공장은 공장용지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소금 채취하는 곳 여기가 염전이지 소금 만드는 공장은 공장용지가 된다.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대죠. 대는 뭐요? 사람 살고 있는 거. 사무실. 사무실이죠. 사무실들 있는 거. 점포, 상가, 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는 것들이죠. 대가 되겠죠. 또 박물관이나 극장, 미술관도 이제 문화시설. 극장도 보통 상가 안에 있는 경우가 많고 하는 거죠. 상가도 상가도 대가 되지만요. 극장만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죠. 미술관이 따로, 미술관만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대가 됩니다. 대. 자, 문화시설 부지도 대가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여기 접속되어 있는 부속시설들이 되겠죠. 부속시설은요, 종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다 편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재홍원이 있겠죠. 우리가 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주택 그 바닥부분만 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간까지 다 대가 되는 거죠. 여기 정원 이런 거 다 대가 되는 거죠. 대가. 그 다음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어요. 그러니까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그 목적에 따라서 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는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죠. 자, 공장용지는요, 공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공장이라는 말만 있으면 다 공장용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요, 이게 공단 지역이 되겠죠, 공단. 그러면 공장 보면은 여기에 굴뚝에 움직이 나는 이제 공장 시설물이 있겠죠. 이게 당연히 공장 용지가 돼요. 뭐 공단이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숙사 같은 거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다친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공장 일하는 사람들 가끔 이제 휴식 시간에요. 즐길 수 있도록 없습니까? 축구장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기숙사를 보죠. 기숙사는 이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여기 있는 대예요. 여기 대. 이 대는 어떻습니까? 과수원하지 않는 사람도 누구든지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죠. 집만 팔 수 있잖아요. 과수원은 자기가 하면서. 그러니까 요것은요, 이 과수원과는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과수원과는 독립해서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팔 수 있으면 독립성을 가는 거예요. 여기 민법에서도요,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나오죠. 민법에서 일물일권주의. 그러니까 독립된 물건이었을 때 맞습니까? 물권의 객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독립적이냐 독립적이지 않느냐를 뭐로 판단해요? 거래관념으로 판단하는 거죠. 거래관념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만 일반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그것만 사고 팔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독립된 물건이에요. 아파트에 이렇게 있는 데였습니다. 아파트 사는데요. 벽지만 사고 팔지는 않죠. 그러니까 벽지는 독립된 물건이 아니에요. 건물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일부가 되는 거죠. 근데 아파트 안에요. 벽걸이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만 사고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잖아요. 이사 갈 때 에어컨 놓고 가나요? 벽지를 뜯어가진 않죠. 이사 갈 때 벽지를 뜯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사 갈 때 에어컨은 뜯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집하고는 독립적이에요. 그 에어컨만 뜯어가지고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를 안 해봤으면 잘 모르겠지만 거래를 우리가 상상 속에서 거래를 해봤을 때였습니까? 그것만 따로 사고 팔 수 있으면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만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으면 습니까? 다른 물건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독립성. 이것만 사고 팔 수 있어요. 독립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만 없으면 누구든 이사 가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적이니까 독립적인 지목을 부여합니다. 여기 기숙사예요. 누구나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공장 사람들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사라지면 기숙사도 사라지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공장의 부속시설이 돼요. 독립성이 없다는 거죠. 독립성만. 이것만 따로 사고 팔지는 않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병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 여기 상가에 병원만 따로 있어요. 병원만 따로 있으면 이거는 대가 돼요. 근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면 대가 될 텐데 이 병원은요,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여기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공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죠. 여기 축구장도 없습니까? 일반적인 종합운동장 이런 데들은요, 누구나 가서 돈만 좀 수수료 낸다는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용용지가 돼요. 근데 여기는 없습니까? 누구나 이용하는 게 아니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이용해요. 그러니까 공장 안에 있는 것들은요, 다 공장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것은 공장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부속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안에 있으면요. 자, 공장 시설물 부지는 다 공장 용지가 되면서 습니까?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있으면요. 같은 구역에 있으면 다 공장 용지. 의료시설이 있던 뭐가 있든지 간에 다 공장 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자만 들어가면 다 공장 용지가 된다고 했죠. 또 위에는요,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어요. 공장 만들기 위해서 토지 밀어버렸으면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공장 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공장용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공장자 들어가면 다 공장용지다 기억하시면 돼요. 뭐 공장용지하고 비슷한 것이요. 학교용지예요.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기숙사, 운동장, 체육관, 양호실.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것들은요, 학생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요, 그냥 학교 안에 있다 그러면 다 학교용지예요. 학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다 학교를 위한 부속시설일 뿐이라는 거죠. 다 학교용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주차장이죠. 주차장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이어야 돼요. 독립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조성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를 위해서 존재하면요, 부속시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용도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주된 용도에 다 편입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목을 설정받기 위해서는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용도, 그러니까 독립적인 용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조성이 되느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주차장은 주차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주차한다고 해서요 다 주차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집 앞에도 주차하고 도로에도 주차하고 불법 주차도 하고 공장 앞에도 주차하고, 주차한다고 해서 다 주차장이면 전국이 다 주차장이 되겠죠. 근데 주차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돼요. 독립적이다.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독립적이어야 돼요. 독립적이다 뭐예요? only, 오로지였습니까? 주차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된 토지, 오로지. 독립 그러면 오로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이 이제 주차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만을 위한 건축물 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차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들 좀 보죠. 예외. 노상 주차장이요. 여기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놨는데 그러면 도로로 조성된 토지예요. 처음부터 이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로서 여전히 도로로도 이용이 돼요. 도로로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도로예요. 그런데 도로가에요, 주차장을 좀 만들었어요. 노상 주차장. 그러면 노상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도로로 이용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도로로 이용되다가 때로는 주차장으로도 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 도로로 조성된 토지로 여전히 도로로 이용되면서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니까요, 여기는 여전히 도로일 뿐인 것이지 주차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차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이요. 부설 주차장도 우리가 보죠. 이제 기본 강의 듣는 거 똑같이 또 복습을 합니다. 똑같이 복습하는데, 여기 롯데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어요. 롯데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어요. 롯데백화점 부지는 뭐가 되겠어요? 지목이 상가잖아요. 대가 되겠죠. 대가.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대예요. 대로 조성된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 4층짜리 올렸다고 해보죠. 그럼 우리가 대가 되는 것은요, 이 건물 바닥만 대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건물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공간까지 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빈 공간. 여기다가 잠시 주차를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해요. 그럼 이 부설 주차장은요, 주차 목적으로 처음부터 조성된 게 아니죠. 대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주차를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요, 여기까지 여전히 대일 뿐이지 부설 주차장은요,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지를 않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죠. 롯데백화점 오는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가 되고요. 그러면은 롯데백화점 오는 사람들 주차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차 타운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근에요. 이게 대와는 떨어져 독립적으로 씁니까? 인근에요. 다시 부설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인근에 대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죠.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롯데백화점 이용객을 위해서 주차만을 위해서 새로 조성된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이 됩니다.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조성됐느냐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인근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주차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조성됐느냐, 이것을 보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판매 목적이야. 판매 목적. 주차 목적이 아니라요, 판매 목적의 물류장, 야외전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었으면 주차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용도, 어떠한 목적으로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는데, 이것은 주차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주차 독립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로지 독립적으로, 처음부터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주차장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지목 다 읽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죠.